박찬호가 나타났다. 그는 고개를 숙여 공손하게 홍영이에게 인사를 했다. 그의 얼굴은 한결 수척하게 보였다. 홍 선생님, 지난 토요일에 너무 놀라셨죠? 그는 걱정부터 늘어놓았다. 그리곤 사과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과의 학생들 때문에 놀라고 고생했으니 하는 사과일이라. 박 선생님, 그 학생들은 영문학과 학생들이기도 하지만 사진반 학생들이기도 해요.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학교에선 홍 선생님한테 무슨 말이 없었나요? 아니요. 무슨 말이라니요? 아, 네. 역시 선생님한테는 말이 없었군요. 그럼 선생님한테는? 네, 학과장으로서 심할서를 한 장 써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학과장이 나에게 떠맡기겠다는 얘기죠. 어머, 그러셨군요. 그래, 써내셨나요? 아직은. 하지만 써내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서 일이 예산안처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찬호는 천천히 담배 연기를 토해냈다. 홍영이는 담배 연기가 거북스러웠으나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앉아있는 박찬호의 모습이 처량하게 보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선생님은 영문학과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홍영이는 학과를 책임지고 있는 학과장에게서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글쎄요. 백부를 양보해서 학생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박찬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들은 박찬호 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의 교수들에게 잦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다. 학내에 퍼져있는 소문에 의하면 학생들은 신기일 교수의 경우 그의 학위가 너무나 치사하게 획득된 것이고 이창조 부교수는 도무지 원서를 해독할 만한 실력이 없고 민기구 조교수의 미국 학위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교수들한테서 강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소문은 학내의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널리 퍼져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와 입으로 퍼져나가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유인물에 의해 유포되기도 했다. 학생들이 강력한 단결력과 행동이 어디에서 왔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나도 그걸 모르겠어요. 세 분 선생님들이 이번 학기에 새로 부임해 오신 분들이라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아시다시피 신 선생님은 재직하신 지가 15년도 넘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무사히 지내셨는데 올해 갑자기 이런 해오리에 휩싸이게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피시는 데라도 있나요? 오미진 조교가 커피를 끓여왔다. 박찬호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오 조교가 완전히 연구실 문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박찬호는 입을 열었다. 사실은 말입니다. 내가 홍 선생님을 찾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동 학생들, 특히 그들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는 학생이 김영길과 그의 친한 친구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안영다리, 국궁식이, 염해창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바로 그 학생들입니다. 김영길이가 그 학생들의 리더인 셈이죠. 홍영이는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었다. 박찬호는 바로 그녀에게 주동학생들은 사진 서클의 회원들이라고 들이대고 있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공교롭게도 사진반 회원들이군요.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학생들이 홍 선생님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뵌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운을 떼어볼 수는 없을까요? 박찬우는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이제 분명히 말한 것이었다. 그가 스스로 말을 했음에 틀림없었으나 그것은 결국 홍영이가 말문을 터주었기 때문에 입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었다. 홍영이는 박찬우가 얼마나 망설인 끝에 그 말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그렇게 심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도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참으로 의아한 것이었다. 인간의 감정이란 새삼스럽게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홍영이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사진반 학생들에게 더구나 김연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솔직한 심정으로 김연길에게서 천리말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는 것이다. 물론 그에게 끌리는 마음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강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인간의 감정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개인과 개인은 흔히들 한 가지의 감정으로 길을 서로 트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이중 삼중의 감정적인 교류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역시 그 중복적인 감정의 교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다. 혈연이 아닌 인간관계란 이와 같이 언제나 주된 감정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제2, 제3의 감정이 끼어들기 위해서는 그 주된 감정의 오랜 성숙이 필요한 것이다. 홍영이는 자신이 김연길과 어떤 주된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이 끓어오르고 얼굴이 화끈거려움을 느꼈다. 그런 말을 하시기가 물론 어렵겠지요. 서글을 맡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녀는 자신의 답답한 가슴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홍 선생님, 우리하고는 아예 대화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은 이들 세 분 교수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화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박찬우가 무슨 말을 하든 그녀는 사실 할 말이 없었다. 어쩌면 그의 눈에는 야속한 여자로 보일 가능성마저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그러한데 어찌겠는가. 홍 선생님, 그러시다면 할 수 없군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학생들이 이상하게도 홍 선생님에게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있으며 아울러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턱이 있나요? 여선생이니까 좀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말은 확실합니다. 홍 선생님, 내가 사진반 학생들을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가 아니고 선생님과 그냥 비읍 그 병원으로 오늘이라도 문병을 가면 어떨까요? 박찬우의 이 제의마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오늘 오후에요? 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습니다. 교통편은 제 차가 있으니까요. 홍영이는 박찬우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말하는 대로 했다가 헤어날 수 없는 국면에 처해질 염려는 없는 듯 했다. 그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숨기고 미끼를 던지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렇게 하지요 뭐. 마침 강의도 끝났고 하니. 그녀는 쉽게 동의했다. 박찬우가 동행을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그녀 자신 김연길의 상태에 대해 퍽 궁금했던 것이다. 학생들이 전언을 듣는 것만으로는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
김연길에게 무슨 말이든 위로가 될 만한 말을 회져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박찬호의 엑셀 뒷자리에 몸을 내렸다. 차는 시가지를 벗어나 강을 끼고 서남쪽으로 달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강의 상류에서는 붉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역시 그의 백발은 장소와 때를 달리하면서 그 신비스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등은 굽었고 살피듬은 거의 없었다. 얇은 여름 양복의 천 위에는 그의 앙상한 등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의 그런 뒷모습과는 달리 그는 여유 있는 자세로 능숙하게 차를 몰았다. 그녀는 이 사내의 어디에 젊은 처녀에게 미쳐 가정까지 버릴 수 있는 인생의 열정이 숨어 있는지 금방 이해가 가지 않았다. 박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그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녀에게 느끼게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신에 그의 뒷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그 뒷모습은 정말 그녀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호소를 담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은 아무래도 영문과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든 좀 해달라는 부탁 따위는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미 말로 해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엑셀은 시골 종합병원의 조용한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차를 내려서 병원 건물의 현관으로 들어서서야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박찬호는 앞장서서 건물의 2층으로 올라왔다. 그 사이 김연길이가 입원실로 옮긴 것이었다. 박찬호가 노크를 했더니 늙으세한 남자가 문을 따주었다. 직감적으로 그가 연길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었다. 큰 키에 움푹 들어간 두 눈이 인상적이었다. 깡마른 체구였다. 홍영이는 적이 당황했다. 학생들로부터 연길의 아버지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이렇게 병실을 지키고 있는 줄은 몰랐다. 그녀 자신 착각하고 있었다. 연길의 아버지가 객지인 이곳에 내려온다면 아들이 병실이 아니고 있을 때란 결코 없을 것이다. 그의 범상찮은 인상이 그녀에게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박찬호와 홍영이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했다. 부족한 녀석이 선생님들에게 누를 끼쳐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박찬호가 대꾸했다. 연길의 아버지 손에는 신문이 여러 장 쥐어져 있었다. 정치 깡패들에게 물매를 맞고 실신한 채로 병원 베드에 누워있는 연길의 모습이 신문마다에 실려 있었다. 그는 신문들을 한쪽 구석의 나무의자 위로 내팽겨쳤다. 천하의 나쁜 놈들, 공부하는 학생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겠다는 신용을 지었다. 그것은 당신네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제스처였다. 연길의 어머니는 그가 몇 살쯤 무슨 이유로 돌아가셨을까? 그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눈을 감고 누워있던 연길은 두 눈을 떴다. 머리와 얼굴에 두텁게 동여매고 있던 붕대는 풀어져 있었다. 머리 부분에만 몇 겹 붕대가 감겨있을 뿐이었다. 그는 벌떡 잇몸까지 들어올렸다. 많이 회복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주춤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버지의 기세가 등등하니 잠시 자제하는 눈치였다. 그는 다시금 상체를 눕히고 두 눈을 감았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 만 것은
노기에 찬 아버지 탓이기도 했지만 학과장인 박찬호와 서클 지도교수인 홍영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기가 난처했기 때문이었으리라. 박찬호는 영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머리에 손바닥을 얹어보기도 하고 손잔등을 쓸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김영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홍영이는 박찬호의 등 뒤에 서서 영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깨어진 머리통이며 찢어진 얼굴이 그녀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다.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왠지 그녀는 영길의 저 상처가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직접적으로 그녀를 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녀에게 보이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느껴졌다. 박찬호는 읍내에 있는 구경철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잠시 갔다 오겠다며 병실을 나갔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영문과 학생들이 선거원들로 뛰고 있을 것이니까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보겠다고 했다. 학생들이 영길의 병실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틀림없는 듯 했다. 그러자 영길의 아버지도 시내에 나갈 일이 있으니 박 교수의 차를 얻어 타자고 했다. 아들이 간호 때문에 내려와서 그동안 눈 한번 붙이지 못했다고 했다. 읍내 중심가에는 친구가 기성복 가게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옛날하고는 달라서 요사이는 시골 사람들도 맞춤 양복을 입지 않고 기성복을 입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영길의 아버지는 의류 계통의 장사를 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는 여기 비읍으로 내려오기 전에 친구와 사전 연락이 있었던 눈치였다. 갑자기 홍영이는 김영길의 병실에 혼자 남게 되었다. 그녀의 가슴은 마구 뛰었다. 나의 어린 영길이가 바위보다 더 큰 무게와 위험을 가지고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도 그녀도 침묵을 깨뜨리지 않았다.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영길의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져 있었고 두 눈은 감긴 채였다. 홍영이는 자신의 목구멍으로 꼴깍 넘어가는 침을 느꼈다. 전신이 우지직 분열되는 듯한 긴장과 조조를 느꼈다. 영길을 와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이기느라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다 솟았다. 손바닥이 미끈거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두 다리도 떨리는 듯 했다. 정말 영길을 마음껏 끌어안아주고 나는 이제 한 인간으로서 파멸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왠지 문득 어머니와 언니 생각이 났다.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온 그들이었다. 이 나이가 되어서 얼마나 열없는 노릇인가.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자살할 생각을 확고히 하지 않았다면 이 순간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은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인간으로 이 사회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 것이다. 죽지 않고 파멸하면 계속 굴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영길의 얼굴에도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도 목이 타는지 입술을 움직거려 스스로 침을 발랐다. 선생님, 떨고 계시는군요. 영길은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역시 떨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마음을 한껏 움켜쥐기 위해 이런 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문병을 왔으면 저의 곁으로 오셔서 이마도 짚어주시고
손도 만져주십시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정말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연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는 자신을 느꼈다. 그가 그렇게 측은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녀 자신 그를 향해 걸음을 옮겨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연기의 이마를 향하여 손을 뻗었다. 그러나 환자의 열을 재어보기 위해 뻗은 손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연기의 눈이 떠지고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몸은 연기의 가슴팍 위로 쓰러졌다. 연기는 순간적으로 상체를 세워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러곤 깊고 깊은 포옹과 더불어 땀과 눈물로 범벅된 두 개의 얼굴이 부딪히는 순간 그들의 입술은 부드럽고 뜨겁게 접해졌다. 무한히 긴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을 볼 필요도 없었다. 복도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두 개의 입에서 침이 흘러 목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무한히 깊고 깊은 골짜기를 향해 끝도 없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껏 자신을 내어주었고 또 그를 마음껏 가지려고 했다. 이제 이 끝없는 낙하는 어쩌면 죽음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드러움, 강력함, 생명의 심부를 찔러오는 날카로움, 그리고 영혼의 뿌리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냄새가 그에게는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안고 또 안았으며 그는 그녀를 쓸어안고 또 쓸어안았다. 그들은 이제 상대방이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아낌없이 허락한다는 고백을 몸으로서 하고 있음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다. 복도의 인기척을 느끼고 그들이 서로 떨어졌을 때 그들은 상대방의 얼굴에 열기와 눈물로 뒤범벅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너무나 감격하여 자신도 모르게 울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인기척은 연길이 병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다른 방을 거쳐 저쪽으로 사라져갔다. 인기척의 방향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눈은 동시에 열렬한 포옹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다시금 뜨거운 액체를 눈을 통해 흘려보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허락과 맹세를 재확인했던 것이다. 연길의 가슴과 두 손에 자신을 내맡긴 그녀는 가슴을 태우는 듯한 절실함 속에서 자신은 한갓 하잘것없는 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곱씹었던 것이다. 자기를 휘어잡기 위해 내던지듯 불어오는 젊음의 세찬 바람에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던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었다. 연길은 천천히 잇몸을 세웠다. 그리고 홍영이를 부드럽고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베드 앞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는 베드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몇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는 병실의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가슴에 안았다. 선생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선생님을 파멸로 이끌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연길은 그녀를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포옹하였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녀를 아는 그의 팔심이 강력하기도 했으나 무엇보다도 그의 독특한 체취 때문에 그녀는 정신이 다 몽롱해질 지경이었다. 그의 끝없는 품 안으로 빠져들면서 그녀는 이제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정말 파멸의 거대한 바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정말 그의 품 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형식적으로나마 그것을 거부하는 적조차도 할 수 없었다. 무방비 상태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운명과도 같은 이끌림이었다.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로를 부드럽고도 강력하게 끌어안은 채 오래오래 서 있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받쳐 올렸고 다시 한번 길고 긴 키스를 했다. 그녀는 그의 키스 세례를 받고도 전신이 둘러빠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남녀가 이런 키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침대로 안고 갔다. 그녀를 거기에 눕게 한 후 다시 한번 끝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으스러질 듯이 강렬한 포옹을 했다. 그러곤 무릎을 바닥에 꿇고 앉아 그녀의 전신에 천천히 키스해 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영길은 벽면으로 가서 실내등의 스위치를 내리고 왔다. 그러곤 다시금 그녀의 전신에 침을 바르며 혀와 손으로 애무해 나갔다. 일체의 저항을 잃은 그녀는 한껏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를 향해 열었다. 그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그것에 저항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 자신의 육체와 정신은 이미 낭떠러지의 꼭대기에서 김연길이라는 이름의 불가사의한 바닷속으로 끝없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 자신 마음을 굳세게 굳혀먹고 다시금 낭떠러지의 꼭대기로 역행하려고 해도 완전히 불가능했다. 오늘의 이 운명과도 같은 낙하가 있은 후 내일에는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줄곧 머릿속에 깃들고 있었다. 비록 내일 죽음이 있다 한들 오늘의 이 낙하를 막을 힘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그녀 자신 할 만큼 해보았다. 쫓겨서 낯설고 물선 곳까지 정처 없이 돌아도 다녀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더는 갈 데라곤 없었다. 그러나 장소가 장소인 만큼 그녀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그녀는 가까스로 영길의 가슴과 손에서 몸을 빼내었다. 이제 그의 심정을 완전히 알고 난 후였기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전기 스위치를 넣어 전등을 켰다. 그녀는 머리를 만지고 간단한 화장까지 했다. 이제는 당황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도 원해 스스로 몸을 내던지다시피 한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헤엄을 치는 수밖에 없었다. 풀어진 옷을 주슬러 입고 핸드백을 들고서 그녀는 병실을 나왔다. 영길은 병실을 나와 현관문까지 따라 나왔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밤길을 조심하여 올라가라는 말을 나직이 짓거렸다. 홍영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강변 소읍의 거리로 걸어들었다. 후덥지근한 강바람이 얼굴에 감겨왔다.